조선 후기 한양에서 하루길을 더 들어가면 나오는 산자락 아래 거대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평이씨 가문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위로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글씨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 가문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자를 12명이나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대청마루 기둥마다 홍패가 걸려 있었고 집안 남자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와 아래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아궁이 옆이 껴 구석 클바닥 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월선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홍자회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월선의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종이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종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의 물을 마시고 이 집의 밥을 지으며 자랐습니다. 월선에게 이 집은 감옥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월선은 그를 몰랐습니다. 배운 적도 없었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 나리의 서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 선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어도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 방은 월선에게 다른 세계였습니다. 살면서 닿을 수 없는 닿아서도 안 되는 세계였습니다. 어릴 적 한 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인 마님의 심부름으로 서재 앞마당을 쓸다가 바람에 날아온 종이 한 장이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월선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글씨가 적혀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듯한 선들이 가득한 종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종년이 감히 글씨를 넘봐 매를 맞았습니다. 손바닥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월선은 글씨가 적힌 것이라면 무조건 눈을 피했습니다. 종이를 주어도 곧장 나리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몸으로 배웠습니다. 종은 종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월선은 평생 들어왔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눈을 뜨자마자도 세상에 태어난 자리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월선은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믿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였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이 집 도련님들이 연달아 낙방했습니다. 큰 도련님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둘째도 떨어졌을 때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셋째마저 낙방 소식이 들어왔을 때 나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밥상을 엎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귓곁까지 들렸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는 척을 하면 그 분풀이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월선은 그날도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종은 함부로 울어도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월선의 23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사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장마가 길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이 잠겼고 산자락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뒷산 쪽 오솔길은 진흙탕이 되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심부름이 있었습니다. 주인 마님이 뒷채
노인에게 약을 전하라 시켰는데 하필 그 심부름이 야밤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안치 쪽으로 불려간 뒤였습니다. 월선 혼자였습니다. 등잔 하나를 들고 월선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바람의 불씨가 꺼질 것 같았습니다. 치마가 진흙에 젖어 발목에 달라붙었습니다.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는데 뒷산 방향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가 우는 것이거나 산짐승이 내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들렸을 때 월선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처음에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빗속에 이 밤에 뒷산 무덤 근처에서 아이 소리가 날 리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월선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이미 흙이 무너져 발을 딛기가 어려웠습니다. 등잔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월선은 손으로 풀을 짚으며 올라갔습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 사이로 아이의 울음이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흙더미였습니다. 빗물에 무너진 무덤 옆으로 흙이 쓸려 내려온 자리에 작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월선이 손을 뻗어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아주 작은 아기의 몸이었습니다. 월선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흙투성이의 울음도 이미 힘을 다한 것처럼 가느다랬습니다. 그러나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잠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 집에 알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고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알리면 이 아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아이 출신도 혈통도 알 수 없는 아이, 조선의 법도 아래서 이 아이의 목숨은 파리보다 가벼울 것이었습니다. 거두는 자도 없을 것이고 이름을 줄 사람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숨기면 평생 죄인이 됩니다. 발각되면 매를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월선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선은 아이를 품 안에 끌어안았습니다. 치맛자락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몸 온기를 아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날 밤 월선은 아이를 뒤켜 광 안쪽 구석에 숨겼습니다. 볏짚을 긁어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 어둠 속에서 그 눈만 빛났습니다. 월선은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게 해야겠다. 종이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이미 결심해버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광 깊은 곳에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밤에는 뒷곁으로 몰래 빠져나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밤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얼른 품에 안았습니다. 젖을 먹였습니다. 자신의 젖이 나지 않는 날은 죽을 수 얻어 먹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이 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힘도 강해졌습니다. 월서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붙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춘. 봄춘자를 몰랐으니 그냥 소리로만 불렀습니다. 춘아. 아이는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아이가 10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월선이 부뚜막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리에게 혼난 일을 되새기며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밥 짓는 시간을 잘못 맞추셔. 마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말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이가 같은 말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억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월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1살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말도 제대로 못할 나이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월선이 장작을 패다가 땀을 훔치는 사이 광 안에서 아이가 흙바닥에 무언가를 긁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다가가서 보니 아이가 손각으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낙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전날 주인 도련님이 서재 창 앞에서 글씨 연습을 하는 것을 아이가 우연히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글씨 모양을 그대로 흙에 흉내 내고 있었습니다. 글의 뜻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정확했습니다. 월서는 그 흙바닥의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도 읽지 못하는 글씨였지만 도련님이 쓰던 것과 같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서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받으면 내용을 외워야 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며 틀리게 전달하는 일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혼이 났습니다. 그날도 마님에게 심부름을 받은 월선이 아이 곁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쌀 2말 참기름 1대 매주 3덩이 잊으면 안 되는데.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쌀 2말, 참기름 1대 매주 3덩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월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방금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월서는 심부름 내용을 아이에게 한 번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잊는 법이 없었습니다. 월서는 밤에 아이를 안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인가? 하늘이 버린 아이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안에 있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차고 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버린 아이가 아니다. 월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아이를 자신 같은 종이 품고 있다는 것이 이 총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총기가 평생 광 안에 묻혀야 한다면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심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주인 나리와 도련님들이 모두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안채 쪽에서도 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마님도 이른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월서는 그날 밤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멈추었습니다. 어릴 적 맞았던 손바닥이 기억났습니다. 종년이 감히 글씨를 넘본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다시 걸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쪽에 떨어진 것들은 주울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쓰다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반만 쓰인 것도 있었고, 물에 젖어 구겨진 것도 있었습니다. 글씨 연습을 하다 망친 종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월선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먹찌꺼기도 있었습니다. 벼루 씻은 물이 마당 한켠에 굳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것도 긁어 모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훔친 것은 없었습니다. 버려진 것을 주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도둑질을 한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선은 밤마다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먹찌꺼기를 물에 개어 붙대신 손가락으로 글씨 모양을 따라 그렸습니다. 자신이 읽을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뜻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보았습니다. 한 번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두 번 보고 더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종이를 뒤집어도 기억해서 그렸습니다. 월선은 이 과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글자 모양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글자들을 스스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선이 가르쳐 준 적 없는 글자를 아이가 먼저 써보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손가락으로 월선의 손등에 글씨를 썼습니다. 월선은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재 앞에서 도련님이 하인에게 무언가를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월선의 손등에 썼던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스스로 깨우쳤던 것이었습니다. 스승도 없었습니다. 정식 배움도 없었습니다. 다 쓴 종이 조각과 굳은 먹찌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글의 뜻을 혼자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가 영영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두 가지 무서움이 가슴 속에서 싸웠습니다. 월선은 매일 밤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종이 조각을 한 장씩 더 모았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안 셋째 도련님이 과거 시험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번 낙방한 뒤라 집안에 눈치가 극심했습니다. 도련님은 날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공부를 했지만 결과물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스승까지 들여앉혔지만 스승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시제 하나에 막혔습니다. 나라가 기울 때 신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도련님은 밤새 붓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결국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답안지는 빈 채로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인이 서재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어젯밤 남겨둔 빈 종이에 누군가 답안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달려왔습니다. 스승이 왔습니다. 둘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스승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도련님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획이 서툴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붓을 처음 잡아본 손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달랐습니다. 스승이 평생 보아온 답안 중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기울 때 신하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충이 아니다. 기운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충이다.
죽어서 충신이 되는 것보다 살아서 쓸모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도련님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집안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글을 쓴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일이 생기고 나서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또 막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 사건 하나를 두고 찬반 논거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도련님은 찬성 쪽 논거는 썼지만 반대쪽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미완성 답안을 책상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대 논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찬성 쪽 논거보다 반대 쪽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스승이 도련님보다 먼저 그 글을 읽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저보다 나은 자가 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하인들을 하나씩 불러 추궁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은 흔적도 없었고 자물쇠가 열린 곳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국 아이를 보고 말았습니다. 나이 든 하인 하나가 뒷곁 광 근처에서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달아나려던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월선이 불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월선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리가 아이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리가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움인지 분노인지 공포인지. 그러나 결국 나리가 한 것은 분노였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종자인지도 모를 것이 감히 이 집 글을 넘봐 책상이 엎어졌습니다. 벼루가 깨졌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이 집 안에서 이것들이 하루라도 더 숨 쉬는 꼴을 내가 못 본다. 월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 손이었습니다. 6살짜리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리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월선이 쫓겨나는 것을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승이 나왔습니다. 날이 잠깐만요. 스승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아무도 꺼내 읽지 않은 것 같은 자리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표지를 열었습니다. 수기였습니다. 누군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첫 장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스승이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리의 얼굴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장손 이름이었습니다. 12년 전 권력 다툼 속에서 영모에 연루되어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에서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은 모두가 잊기로 한 이름이었습니다. 스승이 수기 안쪽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멈추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이 아이가 쓴 글과 이 수기의 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리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논리의 방식이 같았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뒤집어 보는가 하는 그 사고의 방향이 똑같았습니다. 배워서 같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것이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리가 월선을 보았습니다. 말해라. 월선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멈추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무너진 무덤 옆에서 들린 울음소리였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숨을 쉬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월선은 그날 밤 왜 그 산으로 갔는지 말했습니다.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집 장손이 죽기 전날 밤 월선을 불렀습니다. 그 어린 종년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죽으면 아이가 생길 것이다. 아이는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세상이 알면 아이도 죽는다. 내가 그 아이를 찾아라. 그리고 살려라. 이름을 줘라. 사람으로 키워라. 월선은 그 부탁을 들은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다리던 아이를 찾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리가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월선의 손을 잡은 채로 나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닮아 있었습니다. 12년 전 집을 나서던 그 장손의 눈을 나리는 그것을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리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면서 나리의 눈물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당의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나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여종 월선 앞에서 나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련님들이 굳었습니다. 하인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그 자세가 전부였으니까요.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이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물러나려 했습니다. 이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나리의 이 고개 숙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후회할 것인지, 분노가 뒤집어 올 것인지. 그러나 나리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 형의 아이를 살렸다. 가문을 살렸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월선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벼슬도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나리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사람으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아닌 사람으로,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자리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마당이 또 조용했습니다. 나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가문의 학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손의 아이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름은 생겼습니다. 춘이라는 소리에서 시작해 춘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이춘이었습니다. 이춘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서재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가르치는 것보다 이춘이 스스로 깨우친 속도가 늘 더 빨랐습니다. 스승은 가르치다가 배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춘이 과거장에 들어섰습니다. 나이 15이었습니다.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모았습니다.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답안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런 글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춘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춘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읽히는 자리였습니다. 가문과 신분이 확인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춘은 그 자리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출생을 구하겠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춘은 말했습니다. 무너진 무덤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여종의 품에서 자란 이야기를, 버려진 종이 조각과 굳은 먹찌꺼기로 글을 배운 이야기를, 광 안에서 밤마다 글씨를 흉내 내던 이야기를. 조정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비천함을 부끄러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왕이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종이 아직 살아있느냐? 예, 데려오너라. 월선은 그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라가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 포상이 내려왔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월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월선 자신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밥을 짓고 똑같이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이춘은 관복을 받았습니다. 첫날 관복을 입으면서 이춘은 오랫동안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종이었습니다. 누군가 써준 것이었습니다. 이춘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서툴렀습니다. 획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손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가 아니라 지켜준 마음에서 난다. 이춘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언제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는지 이춘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이춘이 글을 가르치는 동안 월선도 몰래 배웠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 곁에서 아이와 함께 글을 모른다고 했던 여종은 사실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밤마다 혼자 이춘은 관복 소매를 다시 여몄습니다. 종이를 가슴 가까운 쪽으로 넣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이춘은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의 어느 봄날, 무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당을 지나 서재 문턱을 넘어 왕 앞에까지 닿았습니다. 천한 손으로 준 아이가, 천한 젖으로 키워진 아이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내내 그 아이의 관복 소매 안에는 서툰 글씨 한 줄이 접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가 아니라 지켜준 마음에서 난다.